자, 안녕하세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는 좀 쉬웠고 2부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1부 가보면 1부 이 문제는 같이 한번 보고 답은 여기 제가 PPT 해드린 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소규모 납세자인 이게 작년 시험에서도 중소규모 납세자 이렇게 나왔었죠. 요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갑은 19년 7월에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이제 코로나 발생해서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이 이 질병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있다. 뭐 이런 것 같고 소득세 신고 기한이 임박했다. 그리고 진퇴양난이네. 상속세, 세무, 조사도 사전 통지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음이 3개가 나와 있어요. 3개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 보호 제도가 뭐가 있냐? 권리 보호 제도. 국세 기본법상 자문세무사 갑에게 권유할 수 있는 자문세무사가 이게 국세 기본법에 보면 7장의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장과 절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7장의 제목이 국세 납세자의 권리예요. 납세자의 권리. 그래서 납세자 권리 보호 파트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만일 그때 권리보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써도 틀리는 건 아닌데 기한 연장을 여기서 쓴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족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음 2에서 별도로 기한 연장을 따로 아예 물어봤기 때문에 권리보호 제도는 거의 법조문에 보면은 81조 이하의 내용이 권리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게 첫 번째 있는 조문이고 그리고 사전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사전 통지 받으면 지금 상황이 조사받기 좀 빡빡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랬을 때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가 있어요. 그 코로나 있죠. 코로나가 천재지변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는 천재지변 아니에요. 그 해석이 있어요. 천재지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이 있는 거 있죠.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세무조사 연기 사유는 돼요. 이해하시겠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때는 세무조사 연기 사유가 돼요. 그리고 기한 연장 사유 있죠. 기한 연장 사유에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건 기한 연장 사유는 아니에요. 또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 연장 사유가 돼요. 이게 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교수님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질병을 뒤에다 막 끼워 넣은 것 같아. 어거지로. 왜냐하면 여기까지 썼는데 실제 대통령령을 보니까 이 기한 연장 사유에는 막상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까지만 가지고는 물음 2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질병이 없으면 기한 연장 사유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물음에서 해답에서 세무조사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래서 만일 이렇게 있잖아요. 만일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끼워넣은 거야. 세무조사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까지. 그럼 기한 연장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가서 우리 심의해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법조문을 보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납부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그래서 거기 답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쓴 거예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납부위 열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납세자 보호위원회만 써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보면 두 번째.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을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이런 걸 냈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 기한 연장의 신청 기한, 예, 신청 기한이라고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승인 기한 및 통지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교수님이 법조문의 제목을 보면은 옆에 답안지 보시면 이게 승인 기한 및 통지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승인 기한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같이 대등, 이게 조문에 보면은 통지 방법이 직접 제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승인 기한이 언제까지 주고 그 통지의 방법을 조문에서 같이 있으니까 및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구문으로 보여요. 물음을 만들 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인 시 기한 연장의 기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승인 연장 기간을 주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행령 조문을 따다다닥 붙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문을 먼저 보면 3조에 시행령 3조에 기한 연장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어요. 전단에 보면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게 돼 있죠. 문서로. 그리고 이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은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한은 거기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3일 전까지 할 수 없으면 만료일까지 하게 돼 있고, 두 번째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 승인을 내주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통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4조에는 문서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즉시예요. 즉시. 기본적으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3조 전단 단서의 신청에 대해서는 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답안지를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방법까지 같이 물어봤고, 다만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했다면,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통지해준다 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동안 해주냐, 얼마 동안.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문을 잠깐 오른쪽 가보면 이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이라는 게 신고만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 우리가 불복 청구, 그 밖에 서류 제출, 통지 다 연장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조문을 잠시 보시면 시행령 2조의 2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로 하되 그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한 달씩 늘려준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은 9개월 안에서 처음부터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거 9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써도 상관없는 것 같고, 이해하시겠죠? 그냥 9개월 안에서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부터 그냥 써도 상관없고, 원칙적인 문장으로 3개월로 하되 1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밑에를 써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물음 3번을 한번 가보면,
물음 3번에서는 권리 구제 수단의 내용을 쓰라고 돼 있어요. 권리 구제 수단. 그러니까 이 표현도 좀 달라요. 권리 구제 수단. 권리를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 표현이 구제. 구제한다는 건 뭐예요?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너를 살려줄게 뭐 이런 뜻이죠. 구제한다는 게 살려줄게. 뭔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구제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물음 2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갑의 정당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부당, 그러니까 정당의 반대어가 부당이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게 거부 처분할 경우 갑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구제 수단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나는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그러면 그 억울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면 되는데 그 억울함이 이유가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분. 그렇죠? 그럼 내가 원했던 게 뭐예요? 원했던 게 기한 연장을 해달라는 거죠. 기한 연장. 그럼 기한 연장은 원래 필요한 나의 처분이었던 거야. 필요한 처분. 그 필요한 처분을 거부한 게 또 처분이 되는 거야. 필요한 처분을 거부한 게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55조에 보면 오른쪽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통칙에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게 뭐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게 그 안에 허가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예로 대표적인 예로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해답을 보면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거기 보면 이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PPT가 이게 물려가지고 처음에 업로드했을 때 여기 순서가 이렇게 물렸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지. 지금 나는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거야. 그 필요한 처분을 거부한 게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 심판을 제기하고 그 행정 심판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인 걸 좀 쓰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원래는 재량행위야, 재량행위.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게 천재지변에 해당하느냐 이 요건이 됐을 때 이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옛날부터 논점이었어요. 옛날부터는. 근데 아예 전제를 줬지 교수님이 정당하다 이게 연기 신청이 그래서 아예 전제가 부당하다 전제를 깔고 간 거야. 이게 부당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부당할 수가 없다. 아니 부당의 대상이 아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냥 깔고 간 거예요. 깔고 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소득세. 우리가 이제 소득세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그 소득세법상 이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게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근데 막상 또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려워요. 이게 쓰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합 과세되는 금액, 금융소득. 그러면 뭐 각자 쓰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조문에 충실해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조문에 충실해서. 조문을 보면.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조문은 뭐냐면 14조야, 14조. 14조에 보면 과세표준 조문이 있어,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조문에 보면은 종합 과세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다고.
종합과세기준금액. 그게 밑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종합과세기준금액. 요거를 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 2천만 원 아래면, 이하면, 그렇죠? 미달하게 되면 원천 징수 여부와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만 종합과세되는 것이고, 2천만 원 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 여부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 그리고 우리 법에 보면 14조에 또 뭐가 있냐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뺀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가 분리과세가 되고 뭐가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이거를 일일이 열거하는 게 이 물음의 핵심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에 뭐 비과세는 뺀다 아니다 이것도 핵심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 답이라는 건 각자 쓰는 거예요. 각자 쓰는 거고 주관적인 거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게 조문의 가장 충실한 답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공식 형태로 쓴다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거의 저는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서로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나 원천징수하고 관련 있고, 다만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일단 빼고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하라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만 포함할 것이고, 초과한다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다 포함하는 거고, 이거야 이거.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로써 판다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 할 때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로써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 과정으로 다 계산을 하고 이 과정으로 설명을 대부분 드려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말이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말들을 한번 조세법 책들을 좀 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조세법 책들은 공식으로 안 써놓고 말로 써놨고 대부분 요 비슷하게 써놨어요. 대부분. 이태로 한만 선생님도 그렇게 써놓고 이찬 선생님도 그렇게 써놓고 우리 임승 선생님도 대부분 비슷하게 요런 문구로 대부분 큰 목차를 이렇게 잡아서 요 문구들을 썼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 물음 있죠.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결국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공식으로 해가지고 막 쓰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말로 쓰라는 거잖아. 말로 설명을 안 하는 게 공식을 그대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말로 쓰는 건데 요 답안은 우리 책에 있는 거 복붙을 했어요. 복붙을. 책에 있는 그냥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렇죠? 저도 거기다 공식을 세법하게 써놓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래서 종합과세 표준 금액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과세 기준 금액까지는 14%로 하고 과세하고 초과 부분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게 일반 산출세액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죠? 비교 산출세액이라는 건 금융소득 전부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면서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에만 누진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큰 금액을 한다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세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특이한 거예요.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게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공동 사업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출자만 한 놈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게 공동사업이니까 소득세법 43조 규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이걸 가져온 거니까 소득세법 17조 배당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43조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공동사업이니까 얘가 직접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얘기고 43조가 적용된다는 건 17조가 적용된다는 건 이걸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17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질적으로 직접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43조 공동사업자 조항에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돼 있고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에서도 포함시킨다고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득 성격이 가미돼 있고 직접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조 안에다가 버젓이 끼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결손금 분배 받는 게 싫어서 그냥 인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배당소득. 대신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잖아요. 유한 책임을 지고, 그렇죠? 더 이상 추가적인 출자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고 수익을 받아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과거에 이게 돈 빌려준 거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 같은 경우를 25%로 하고 있는 조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방법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책에도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고 기본 강의 때부터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조세법 책들이 이걸 담론으로 담고 있어요. 소득 구분을 보면 결국 일단은 과세 방법에 있어서 소득 구분을 뭘로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배당소득. 그런 이유는 만약에 이걸 사업소득으로 하게 된다면 결손금을 분배받게 돼서 감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으로 구분을 하고 원천징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처럼 간주해서 25% 떼고 있고 그렇죠? 수입시기 등이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미한 거죠.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고 사업소득이니까 직접 납세의무자가 된 거야 얘가. 그래서 배당세액공제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니까 종합소득에 그냥 바로 과세하는 거고. 그렇죠? 수입시기도 분배받은 날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고 분리과세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다음 물음 2를 가보면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법 취지, 제도의 입법 취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이 제도의 미비점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건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입법 취지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배당세 공제를 적용하는 거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게 두 번 과세한다라는 이중과세 문제점이 있죠. 그럼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제 배당세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배당세 공제, 배당 가산액 제도가 있는데 그러려면 법인세를 완전히 공제해 주는 게 마땅할 텐데 현행 법인세 세율이 1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로 가정하고 이걸 공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완전한 공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미비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적용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모든 교재에 다 있을 거고 이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야 하고 그 재원이 되는 게 배당소득이 과세가 돼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대손이죠. 대손. 이 대손금이라는 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와 손비로 계상한 날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죠. 앞에 게 이제 신고 조정 사항이고 뒤에 것이 결산 조정 사항일 텐데 이제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유를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문은 우리 해답 물음 1, 2 뒤에 다음 페이지 보면 조문이 있는데 시행령 19조의 2에 이렇게 3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왼쪽에 보면 19조의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래서 1항 1호부터 5호까지 5호의 2, 6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6호까지를
신고 조정 사항으로 묶어두고 있는 거고, 그 이외의 것은 7호부터까지는 결산 조정 사항으로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때인 것을 신고 조정 사항으로 6호까지, 7호부터는 경제적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 우리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를 결산 조정 사항으로 두고 있는 건데, 해답을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묶으시면 뭐 소멸시효, 상법이든 뭐 어원법이든 잡으시면 되고, 또 대표적인 게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거, 그리고 민사 집행법에 따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결산 조정 사항은 파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대표적인 게 부도 발생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등이 있겠죠. 어음상의 채권, 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미수금으로서 요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간 것, 이런 거 세 가지 정도씩은 낼 수 있을 것 같고, 물음 2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 조정과 결산 조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귀속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그 신고 조정과 결산 조정의 방식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 조정, 신고 조정의 의미를 보면, 일단 신고 조정이라는 것은 결산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그 귀속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입금 송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산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는 게 신고 조정 사항인 거고,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결산의 손비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답에 보면 그 앞에 말한다까지만이 써도 상관없어요. 뒤에는 사족이에요. 사족 그냥. 그래서 신고 조정 사항은 납세자 선택, 그 뒤에 사족이에요. 뒤에서 어차피 똑같이 쓸 말이야. 그럼 대손금의 그 귀속 시기와 관련해선 신고 조정이라는 것은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소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장부상의 회계 처리에는 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 조정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결산 조정은 거기 내부적으로 회수 불능, 거의 뭐 경제적으로 회수 불능 상관없어요. 내부적 혹은 경제적 회수 불능이라고 판단해서 손비 처리하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 불능이라는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회수 불능 판단은 결산 반영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송금에 산입한다 보시면 되고, 자 물음 3번을 가보면 좀 어려운데, 이게 충당금 준비금은 결산 조정이 원칙이래요. 근데 특정한 경우는 신고 조정 방식을 허용한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두 가지를씩을 제시하래요. 요거는 이게 이번에 좀 세법 개론적인 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개론 때 배우는 거죠. 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결산 조정인데 왜 신고 조정을 허용하냐? 회계 기준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야. 먼저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정 의견 받고 이러면, 그렇죠? 의견 거절 받고 이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회계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고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 대표적인 거 뭐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있다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요. 이해하시겠죠? 혹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순서를 일부러 먼저 개를 넣었어요. 그냥 이런 예들이 있고, 이런 예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한 거예요. 교수님 일부러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예들을 먼저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생각 떠올리기 쉬운데, 일부러 뒤치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사례 2번 가보겠습니다. 사례 2번. 이제 사례 2번은 우리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있는데, 이런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물음은 요거예요. 크게 유보와 사회유출로 나뉘는데 구분 기준이 뭐냐? 그리고 유보와 사회유출 처분이 귀속자의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답안지 너무 좀 빨리 쓴다 보니까 이게 구분 기준을 안 썼더라고.
구분 기준은 이렇게 쓰시면 돼.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사회 유출된 게 분명한 거. 그리고 조문에 보면은 추계사항이 사회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추계사항이라면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그리고 유보는 사회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 이게 유보예요. 이게 법률상. 그리고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유보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증가하는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원천징수까지 쓰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 다 원천징수까지 한꺼번에 배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귀속자가 없으니까 귀속자의 소득세 부담은 없어요. 근데 사회 유출은 법인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원천징수 의무도 생기고, 귀속자에게 배당,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수도 있어요.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하는 사유와 그 논리적 근거. 그럼 수험생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험생들이라면. 기타 사회출, 무조건 기타 사회출 이거 다 써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귀속자에게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때 기본적으로 기타 사회출 처분하고, 또 하나는 법률상 무조건 기타 사회출래.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정부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거예요. 두 번 과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다. 그리고 정부에게 기속되는 경우도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 없으니까 정책적인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 나래비를 깔고 열심히 썼어. 뭐 그래도 뭐 점수를 빵점 주고 이러지는 않겠죠. 올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썼어요? 많이? 뭐 다 썼고 막 그랬어요? 막? 어떻게 썼어요? 이거 비슷하게 썼어요? 뭐 사업소득 법인세 내고 뭐 이런 거 썼어요? 그래요? 잘 썼네. 그럼 잘 썼어. 6번. 세무상 소득처분 중 해당 미래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처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해당 처분이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설명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떠오른 어떤 주제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떠올랐어요? 유보. 그리고 또 법인세? 무슨 법인세? 그렇지, 법인세 회계. 이연법인세 이런 게 떠오르지. 이연법인세 이런 게.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로 나는 삼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기간관계?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더. 그렇지, 일시적 차이 이런 게 내 생각엔 키워드가 좀 더 되지 않나. 일시적 차이 이런 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결국은 이제 유보를 쓰는데 이게 일시적 차이라는 거지. 일시적 차이. 그래서 미래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기업 회계하고 세무상 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쓸 때 회계상 거기 답안에 보면 기업 회계상과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는 영구적 차이가 아닌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여 단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된 사항은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당초 유보 처분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거지. 이게 유보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 향후 미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그럼 보통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아. 플러스 유보는 나중에 세금을 감소시키고 마이너스 유보는 세금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절대 틀린 건 아닌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큰 담론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면 법인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각사소도 있고 청산소득도 있고 토지등 양도소득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미완료도 있고. 그러면 이게 각사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청산소득에도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담론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 부담이 미래 법인세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세소득 계산, 청산소득 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들 같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게 사법 개론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요. 큰 논의 전개를 이렇게 많이 해. 맨 처음에 개론이나 이런 거 배울 때 대부분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 4번을 가보면 문제 4번도 내다가 약간 미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한 느낌이 있어요. 나도 이제 문제를 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 문제를 내다 보면 말을 바꾸다가 까먹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내려고 했던 거를 순간적으로 까먹어. 그러다가 있는 거야, 있는 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상속 포기와 관련된 내용을 쟁점으로 삼아서 좀 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된 것 같아. 잘 안 된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상속 포기의 쟁점이 안 살아있어, 여기. 상속 포기의 쟁점이 하나도 안 살아있어. 요 뒤에를 뭔가 좀 그랬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문제를 두 명이 같이 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 두 명이 같이 낸 듯한 느낌이 그냥 개인적인 추정이야. 그냥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말들이 왔다 갔다 해 막 문체도 그렇고 그래서 불명확한 말들이 많아요. 조특법도 좀 그렇고 말들이. 자 보니까 이게 22년에 상속 개시가 됐어요. 상속 개시가 됐는데 4년 전에 20억을 받았대. 20억 징역. 20억이 이게 20억 원을 징역받아 이게 느낌상 현금징역이지. 현금징역. 부동산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증여 재산 평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쓰지 말라.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증여 재산 평가에 대해서는 쟁점이 원래 있는데 그 당시 시가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시가이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과세 규정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 원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로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을은 상속 포기를 했대요. 상속세 신고안에 포기를 했대. 그렇죠? 근데 이게 얘가 만약에 6년 전에 받았더라면 이게 상속인이냐 아니냐의 쟁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6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얘를 물음에다가 뒤에다가 얘가 만일 영리법인이면 이렇게 해놨잖아. 영리법인. 그럼 영리법인이면 얘가 6년 전이면 이게 아싸리판이 되잖아. 또 얘 상속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얘가 그러면 또 얘가 이쪽 여기 하면 이 4년으로 오면 이게 왔는데 상속 포기가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이게 아싸리판이 된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나도 그렇게 한번 잘못해 본 적이 있거든. 나도 모의고사 내다가 실제로 똑같은 케이스를 한번 해봤어. 까먹었어 나도. 그래서 상속 포기가 의미가 없어진 적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똑같은 아니 왜냐 인간 비슷하거든. 인간은 같은 실수 똑같이 해요.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문제 내는 사람도 똑같이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런 느낌이 확 왔어. 이거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anyway 이게 나 약간 살짝 반성이 들더라고. 여기 약간 요즘에 이게 시사적인 거였어.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 개정하자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 되게 모의고사 때 한 번도 안 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게 몇 나라가 없어요. 미국, 우리나라 몇 나라가 없어. 유산과세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 근데 이거 다 잘 아는 거라서 충분히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유산과세 방식이 누진세가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근데 유산 취득과세라는 게 증여세 과세 방식인데 각자 받은 것만큼 내는 거니까 이게 응능부담에는 맞는 거지. 응능부담에는.
문제 좀 잘 낸 것 같아요. 장점만 쓰라고 된 거예요. 장점. 어느 한 사람의 장점이 어느 쪽에 단점이 되니까. 저는 이제 답은 이제 다 써놨는데 결국 유상과세 방식은 세무 행정이 굉장히 편하죠. 누가 얼마씩 같이 적었는지 이제 보기 불편한 점을 없앴으니까. 대신에 이 배우자 상속 공제만큼은 철저하게 보는 거지. 왜냐면 그거만큼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되니까 그거만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상과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무 행정이 편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취득과세 방식은 각자 받은 만큼 내니까 결국 응능 부담에 맞는 거지 담세력에 맞는 제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취지 과세 규정 1번부터 1번, 2번 이거 어디야? 2번. 이거 물음 3이지, 3. 2번. 1번 했고 2번. 1번은 지금 방금 설명 드려준 거. 취득과세 방식의 장점 하나만 더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유산 분할을 원활하게 하는 거지. 많이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재산의 분배가 확실히 잘 되는 거죠. 확실히.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을에게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과세 규정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죠. 그럼 을에게 규정되는 게 이거죠. 이게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얘가 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겠지. 근데 그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차피 합산과세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이제 상속인이라면 10년, 상속인 이외자라면 5년 이내에 재산 합산과세 할 거예요. 얘는 어차피 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니든 5년 이내는 되니까 합산과세는 되겠지. 근데 상속 포기한 자도 상속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선. 왜냐하면 정의 조문 자체가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본다고 돼 있으니까. 왜 합산을 하는 거냐? 취지를 함께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 본질이. 그래서 누진과세 회피 방지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증여세를 냈잖아. 근데 뒤에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와 상속세 두 번 과세되는 결과가 되다 보니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증여세 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증여세 공제. 그게 물음 2번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답안지에 보면은 우리 증여세 공제, 사전 증여 합산과세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음 3번을 가보면 이 물음 2로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이라면 여기 있죠. 영리법인. 자, 영리법인이라면 일단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증여 재산에는 포함하는 거죠. 증여라는 행위는 있었으니까 사전 증여 재산에는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다 보는 거니까 증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에는 포함하고 증여세 공제도 빼주는 거죠.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증여세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 상당액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책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서 요 두 가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 재산가액으로 사전 증여 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요 정도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2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